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와, 이 방대한 스케일, 또 가끔은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들 때문에 압도되는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족보들 또 대홍수 이야기까지 정말 대서사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익숙한 책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마치 잘 지어진 건물에 숨겨진 설계도를 보듯이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설계도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오늘은 바로 그 관점에서 신학자 메레디스 G. 클라인의 분석을 통해서 창세기의 그 구조 속에 숨겨진 깊은 메시지를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쭉 읽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클라인이 주목한 그 문학적인 장치들, 또 주제 배열,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창세기를 좀 새롭게 조명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클라이언의 관점은요. 창세기가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요. 네, 특히 그가 강조하는 창세기만의 그 독특한 구조요.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인간의 도시와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대조적인 주제를 드러내는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인간의 도시와 믿음의 공동체. 네, 클라인은 창세기 저자 그는 모세로 보는데요. 이 저자가 사용한 몇 가지 아주 특별한 기법들에 주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숫자 10을 좀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대칭 구조를 활용하는 점, 또 엄격한 시간 순서보다는 그 주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배열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저자가 아주 치밀하게 구성한 문학 작품으로 본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클라인이 제시하는 그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 어떤 모습인가요? 클라인은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걸 창조 프롤로그라고 부르고요. 창조 프롤로그.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그 독특한 문구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하는 10개의 섹션이 등장한다고 봅니다. 아, 톨레도트. 10개 섹션이요? 네. 마치 10계명처럼 이 숫자 10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완전함이나 저자의 의도적인 구성을 암시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와, 10개. 흥미롭네요. 특히 그 창조 프롤로그에 대한 해석이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그냥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클라인은 이걸 그냥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 언약이라고 불러요. 창조 언약이요? 네. 핵심은 뭐냐면 창조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언약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세상 다 만들고 나서 자, 이제 언약 맺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창조 과정 자체가 이미 언약의 시작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롤로그가 앞으로 전개될 그 역사와 종말의 패턴을 미리 보여준다고 봤어요. 패턴이요? 네. 바로 일, 심판, 안식완성이라는 패턴인데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요. 아, 일, 심판, 안식. 네. 근데 여기서 클라인이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하나 더 해요. 바로 공로, 메릿의 원리가 이 창조 언약 안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공로요? 창조 때부터요? 그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신학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클라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는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보상, 즉 안식이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고 봐요. 아, 행위를 통한 보상. 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창조 사역을 평가하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 안식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나올 다른 언약들, 특히 은혜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그의 신학에서 계속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와, 창조 이야기부터 정말 깊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톨레도트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10개의 섹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보통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구절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클라인 해석이 기존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 톨레도트 문구를 주로 앞에 나온 내용의 출처를 밝히거나 요약하는 뭐랄까 일종의 꼬리표나 하단 주석, 서브스크립션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랬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렇죠. 근데 클라인은 정반대로 봐요.
이 문구는 과거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내용의 제목 또는 표제어, 슈퍼스크립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이요? 책의 장제목처럼. 네, 딱 그거죠. 제목은 당연히 뒤에 나올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톨레도트가 나오면 이제부터 이 사람 혹은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톨레도트 문구에 나오는 그 인물의 기원이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인물 이후의 후손들 또는 그와 관련된 후대의 역사를 다루는 제목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톨레도트 창 37.2절 있잖아요. 네, 요셉 이야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게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고 살아왔는지 요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야곱 이후 그의 아들들, 즉 요셉과 형제들에게 일어날 일들, 그 이야기의 시적을 알리는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기존 해석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요? 클라인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요. 첫째, 기존의 그 출처 표시 해석으로는 왜 어떤 때는 이야기 주인공 이름이 나오고 예를 들면 노아나 아브라함, 어떤 때는 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 셈 같은 이나 심지어 이야기의 악당, 에서 같은 이름이 툭 나오는지 이게 일관되게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에서의 톨레도트는 좀 뜬금없긴 했어요. 그렇죠. 둘째는 어떤 경우에는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창세기 36장 1절, 에서의 톨레도트가 왜 야곱 이야기 끝부분에 불쑥 등장하는지 설명하기가 애매하죠. 셋째는 이 해석대로 가면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37장 2절 이후 요셉 이야기는 아무런 톨레도트 표시가 없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아, 일리가 있네요. 반면에 이걸 제목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 톨레도트랑 비슷한 형식이 사용된 예를 보면요. 명백히 뒤따르는 내용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해요. 다른 예시들도 있군요. 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계보 시작하는 부분, 또 민수기 3장 1절에 아론과 모세 후손 이야기 시작하는 부분, 룻기 4장 18절 베레스 계보 시작하는 부분, 다 뒤에 나올 내용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거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럼 이 관점을 적용해서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 톨레도트니 이 구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보지요. 근데 클라인에 따르면 이것 역시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톨레도트는 후속 역사의 제목이니까요. 아, 그럼 이것도 제목이다. 그렇죠. 이 구절은 이미 1장에서 창조된 그 하늘과 땅 안에서 벌어질 일들, 특히 그 안에서 살아갈 인간, 땅의 존재들과 관련된 후속 역사를 시작하는 표제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그것들이 창조되던 날, 예? 베욤, 이 표현은요? 이게 꼭 하루를 뜻하는 건가요? 클라인은 이 배움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문자 그대로 딱 24시간, 하루의 데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보다는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시대 전체, 엔 일라를 가리키는 관용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대 전체요? 네. 예를 들어서 레위기 6장 20절 보면 아론이 기름 부음 받던 날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그달 하루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드려지는 제사 전체 시대를 가리키거든요. 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날이나 요단강 건넌 날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통칭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하, 그런 용법이 있군요.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의 베욤 역시 창조로 인해 시작된 그 시대, 즉 아담부터 홍수 이전까지의 시대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보고 그 시대의 인간 중심 역사를 시작하는 구절로 해석하는 겁니다. 와, 이 톨레도트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창세기 초반부 해석이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구조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10개의 톨레도트 섹션들, 이게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배열된 방식에도 뭔가 특별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클라엔은 이 10개 섹션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된 게 아니라고 봐요. 아주 정교한 주제적 패턴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주제적 패턴이요? 네. 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두 개의 삼합, 그러니까 세 개씩 묶음 두 개랑 그 뒤를 잇는 두 개의 쌍,
두 개씩 묶음 두 개로 구성되었다는 거고요. 3322. 네.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 이전을 다루는 5개 섹션, 아브라함 이후를 다루는 5개 섹션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뭐 어느 쪽으로 보든 중요한 건 창세기가 엄격한 연대기 순서보다는 주제 중심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편집되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 중심 배열이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삼합의 첫 번째 섹션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인데 클라인이 이 부분을 옛 세상의 인간의 도시, 시티 오브 맨이라고 불렀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세션의 핵심 주제는요. 인간의 타락,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즉 에덴 추방이죠. 그리고 죄가 점점 퍼져나가는 과정,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인간의 도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국가, the state가 어떻게 출현하는가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모티브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위대한 이름을 만들려는 인간의 그 반역적인 욕망이에요. 스스로 이름을 내려는 욕망? 네. 클라인은 특히 국가의 기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이미 홍수 이전 가인에게서 찾는다는 점이 아주 독특해요. 가인에게서요? 어떻게 연결되죠? 창세기 4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클라인은 이걸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의 시초, 일종의 헌장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이후에 가인이 성, 즉 도시를 쌓는 것, 창 4.17과 이걸 연결시키죠. 아, 하나님이 주신 보호 약속이 오히려 인간의 도시 건설로 이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인간의 손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문명 건설로 이어진다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히려 인간의 반역적인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네요. 씁쓸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기술, 예를 들어 목속세공이라든지 예술, 음악 같은 거요. 또 목축업 같은 문화가 발전하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클라인은 이걸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보는데요. 네, 문화 발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문화 발전이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예를 들면 도시 이름을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를 숭배하는 문화, 인간 숭배, cult of man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아, 인간 숭배. 네, 그 타락의 절정이 바로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에서 나타납니다. 남액이요? 네,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 즉 가정을 파괴하고요. 또 자신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는 과도한 복수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가적 정의를 왜곡시키죠. 심지어 신성모독적인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 노래가 섬뜩했죠. 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한 보호 조치, 7배의 보복을 면하게 해주신 걸 넘어서 자신은 77배의 복수를 하겠다면서 스스로를 거의 신격화하는 거죠. 스스로 신처럼 행세하는 거네요? 그렇죠. 클라인은 이 라멕의 상태를 인간 반역의 적그리스도적 단계, 안티크라이스트 스테이지로 봅니다. 이런 극단적인 반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즉 홍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등, 적그리스도적 단계, 심판의 패턴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해석합니다. 와, 정말 암울하고 숨막히는 이야기네요. 인간의 죄악이 정말 끝없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클라인은 이 어두운 이야기 끝에서 어떤 희망의 실마리랄까 전환점을 발견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바로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 대신 새로운 아들, 셋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기록이 나와요. 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인간의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 즉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스스로의 힘으로 이름을 내려는 가인의 길과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길이 여기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도움과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에서 인간의 도시라는 어두운 그림을 쫙 보여준 다음에 그 안에서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또 다른 흐름을 딱 제시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섹션, 창 5에서 11-68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겠네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섹션의 제목은 옛 세상의 믿음의 공동체, Community of Faith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다시 아담 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 또 시간 순서가 아니네요. 홍수 직전 라멕까지 갔다가 다시 아담으로요? 그렇죠. 다시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셋의 경건한 후손들의 계보를 쭉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창세기가 엄격한 연대기 순서가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클라인은 강조합니다. 와, 정말 그런데요. 그냥 읽으면 왜 다시 돌아가지? 할 수 있는데 주제 중심이라고 보면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럼 이 두 번째 섹션의 주된 메시지는 뭔가요? 주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의 계보가 세상의 그 모든 죄악과 위협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어진다는 것.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백성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섹션은 셋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경건한 족장들의 계보를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특히 그 중간에 등장하는 에녹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네,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 클라인은 이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운명, 즉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아, 종말론적인 소망을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동시에 그가 살았던 시대의 악한 세상에 대한 예언자적 증언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봐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걸 넘어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인간의 도시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섹션 끝에도 또 어떤 전환점이 있나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아, 이 부분 정말 논란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야기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은 클라인의 구조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전환점이요? 네, 앞선 두 섹션에서 보여준 그 인간의 도시와 믿음의 공동체 사이의 구별이 무너지고 그 갈등이 극에 달하는 장면으로 보는 거죠. 바로 다음 섹션에서 다뤄질 대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구절 자체가 해석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클라인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한 전통적인 두 가지 주요 해석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땅의 여인들이라는 견해고요. 네, 천사 타락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즉,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무분별하게 결혼, 즉 신앙적 혼합 결혼을 하면서 경건함을 잃어버렸다는 해석이죠. 아, 셋 자손과 가인 자손의 결혼? 클라인 자신은 어느 쪽을 좀 더 지지하나요? 저희가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는요, 클라인이 각 해석의 장단점이나 문제점들을 언급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의 최종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딱 밝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어떤 해석을 따르든 간에요, 이 구절이 홍수 심판 직전에 세상의 타락이 정말 극심해지고 심지어 경건한 공동체마저 세속화되어서 그 구별됨을 상실해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즉, 다음 이야기인 홍수 심판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의 도시와 믿음의 공동체의 구분이 무너지는 지점이군요. 오늘 메리디스 클라인의 분석을 통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와, 정말 익숙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하네요. 그렇죠. 관점이 달라지니까요. 네. 단순히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책 전체의 구조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 특히 톨레도트 공식을 후속 역사를 여는 제목으로 해석하는 그 관점이 아주 신선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다시 보시면 어쩌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인간의 도시와 믿음의 공동체라는 두 개의 큰 흐름, 다시 말해 스스로 이름을 내려는 가인의 길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길이라는 그 대립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시간 순서를 막 넘나들면서 아주 정교하게 배열된 문학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맞아요. 정교하게 배열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더 큰 틀은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이고요. 클라인의 분석은 창세기 저자가 얼마나 치밀한 신학적 또 문학적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맞아요. 이런 구도적인 이해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해석하는 실마리도 얻을 수 있고요. 또 고대 문학의 정교함에 감탄하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 계획, 또 심판과 은혜의 반복, 그리고 역사를 관통하는 그 거대한 패턴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연대기적 읽기를 넘어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거죠. 네, 맞아요. 깊이 있는 통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클라인이 창조 자체를 언약으로 보았고 그 안에는 공로와 보상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봤잖아요. 타락전 인간에게도 순종을 통해 영생이라는 보상을 얻을 기회가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네, 그 공로 개념이 좀 인상적이었죠. 그렇다면 이 최초의 창조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틀이 이후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시내산에서의 모세 언약,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봐야 할까요? 창조 언약과 후대 언약들의 관계. 네, 특히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 은혜와 행위 혹은 순종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창세기 초반부의 구조와 주제 분석이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탐구까지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은혜와 행위, 그리고 언약의 연속성. 오늘 함께 나눈 클라인의 분석이 이 질문들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